일본의 미녀 배구 선수인 코가 사리나 선수가 한국에 방문해 충격인데 한국은 어땠나요? 저희 선수들은 한국의 온천 문화가 일본 문화를 베낀 것이라 너무 분통해요. 부산에 있는 한 복합터미널 내부 늘씬한 골격을 가진 다부진 체격의 외국인 여성들이 방송국, 카메라와 함께 부산 복합터미널 내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외국인 여성은 촬영을 그만하자며 당장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촬영 PD조차 당황스러워하던 그때 갑자기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오더니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의 문을 열어 외국인 여성에게 건네줍니다. 가방의 내부를 확인한 외국인 여성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옆에 있던 촬영 카메라까지 불러 세우는데요. 과연 일본의 여성 배구팀 소속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국가대표 여성 배구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가 사리나라고 합니다. 아직 정형화되어 있는 배구팀이 없는 일본에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대표 배구팀이 사실상 1군 선수풀로 통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씩 몇몇 방송국들에서는 저희의 훈련 생활을 촬영하고 싶다며 곤란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는 한국 여행의 경비를 전액 지원해 줄 테니 저희 팀 소속 전체 인원이 한국에서 훈련을 하며 여행을 즐기는 모습의 촬영을 요청해 왔는데요. 사실 처음에 한국에 거부감이 있던 저와 몇몇 동료들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나 다른 유럽권의 나라를 요청했으나 방송사에서는 끝까지 한국행을 고집했고 결국 저희 배구팀 전원은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잘 모르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된다는 사실에 결국 약 3명의 선수들은 한국행을 거부했고 남은 인원들까지도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한국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장에서의 꽤 긴 휴가 기간을 승인받는 것도 어려웠기에 저는 한국을 가기 직전까지도 망설였지만 놀랍게도 처음 도착한 한국은 이러한 저희 후회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시차 때문에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저와 선수들은 일단은 방송사의 승합차를 타고 한국의 도시 중 하나인 부산역 근처의 복합터미널에서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공항을 떠나 처음 정신을 차리고 마주한 첫 번째 도착지였던 부산의 복합터미널은 저와 동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산의 복합터미널에서 제일 놀란 건 바로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는 장거리로 이동하는 고속버스와 백화점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시설처럼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버스를 탈 수 있는 터미널 내부가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평소 쇼핑에 관심이 많던 저와 동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실제로 부산의 복합터미널에서는 쇼핑을 즐기다가 곧바로 버스나 기차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했습니다. 사실 백화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도난 문제와 경제 문제로 대부분의 매장들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백화점까지 이동하는 것에도 굉장한 이동 시간이 소요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백화점 내부에 복합교통수단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편해 보였죠. 특히나 처음 부산 여행을 제안했던 일본 방송사도 서울이라는 도시는 최근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에 또 다른 한국의 도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다며 부산의 복합터미널로 저희를 데려왔다고 했고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들은 자유롭게 촬영을 할 테니 선수들끼리 부산의 복합터미널 센터를 즐겨달라는 요청을 하더군요. 저와 동료 선수들은 오랜만에 느끼는 휴가 여유에 살면서 처음 들어본 복합터미널이라는 시설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여럿 보고 말았는데요. 단순한 교통수단 터미널이라고 생각했던 부산의 복합터미널 센터에는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이 너무나 평범한 듯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바로 터미널 내부에 있던 상당한 규모를 가진 미용실이었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터미널 내부에서 이러한 고급 미용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저 별것 아닐 수 있겠으나 미용실이라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본에서 살아오던 저에게는 이러한 한국 터미널의 미용실이 꿈만 같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일반적인 미용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으며 도심 중심 미용실은 대부분 사라졌을 뿐 아니라 머리를 한번 가꾸기라도 하려면 일본 지방 도시로 무려 2시간이 넘게 이동을 해서 미용실 시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한국은 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놀랍게도 고속버스 터미널 내부의 미용실은 손에 버스 티켓을 들고 있는 한국인 분들을 꽤 많이 마주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버스를 기다리는 여유 시간에 평화롭게 미용실의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머리라도 한번 가꾸려면 무려 하루라는 시간을 날려야 하는 상황과 다르게 한국은 그저 버스를 기다리며 남는 시간에 헤어 시술을 받을 수 있었죠. 버스와 기차 심지어는 백화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 내부에서 헤어샵 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니. 평소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던 저와 동료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실제로 몇몇 선수들은 자신들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촬영을 해보겠다며 뜬금없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터미널이라는 시설 자체가 없을 뿐더러 그저 길거리의 평범한 표지판에서 무료하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매우 크고 쾌적한 시설에 이러한 교통수단 출발지가 한 번에 모여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미용실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당연스럽게 생긴 듯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만의 문화는 터미널 내부의 수많은 유동인구. 승객들이 미용실 내부로 들어와 돈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바버샵이나 미용실을 들어가 현금 금고를 털어가는 전문적인 집단이 있을 정도로 최근 미용실 관련 도난 문제가 극성인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대부분 생활 편의시설들이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미용실처럼 투박한 대형 금고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 그 누구도 미용실로 몰래 들어와 고가의 미용실 용품들을 훔쳐가려는 모습조차 볼 수 없었고 이때부터 저와 몇몇 선수들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칙칙한 버스 터미널 시설과 달리 한국은 너무나 밝고 쾌적해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궁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저희의 촬영을 도와주던 촬영팀도 한국의 복합 터미널의 내부가 이렇게 크고 쾌적한 줄은 몰랐다면서 감탄하며 촬영을 이어가더군요. 미용실로 빠진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 남은 선수들과 저는 터미널 내부의 고속버스를 타는 곳을 경험해보자며 그곳으로 향했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면서도 굉장히 신기한 시설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터미널 내부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전광판 시스템과 바닥에 디지털 표지판은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한 맞춤길 안내 서비스인지 몇 초간의 간격을 두고 영어로 모든 길의 안내를 자동으로 도와주고 있었고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은 모든 것이 느리고 불편한 일본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모든 길을 알고 있고 그것에 익숙한 듯 그 누구도 저희처럼 바닥을 보며 이동을 하지는 않았고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한국인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가늠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3분 정도 걸으니 엄청난 수의 버스들이 모여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입구에 도착했고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터미널에 정차되어 있던 대형 버스 앞에는 고가의 택배 물품으로 보이는 물건 상자들이 수십 개가 쌓여 있었고 저는 처음에 도대체 저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렇게 큰 물품 상자들을 직접 들고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았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한 한국인 여성분에게 버스 앞의 상자들은 대체 무엇이냐며 휴대폰 번역기로 질문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한국인 여성분의 대답은 상당한 충격이면서도 의외였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소통이 가능한 듯 한국인 여성분은 버스 앞의 대형 박스들은 승객들의 것이 아닌 오늘 안에 빠르게 물품을 받아야 하는 고속버스 택배를 신청한 사람들의 물품이라며 놀라운 설명을 이어나갔고 저와 동료들은 처음에 그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택배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2주 이상의 시간은 소요되는데 한국인 여성분의 말을 들어보니 고속버스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면 3시간 정도 만에 물품을 받는 것이 가능했고 놀랍게도 한국의 고속버스들은 승객들을 태우고 이동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빠른 택배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한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살면서 고속버스가 택배를 배달해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저는 한국인들의 아이디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약 5분 뒤 한 버스 기사분은 택배를 진칸에 옮겨 싣더니 곧바로 승객들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빨리 물품을 받아야 하는 신선식품이나 지역 특산물의 경우들이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의 주요 물품들이라고 했고 서울에 있을 때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리했다며 그때 당시 받은 택배 물품의 사진까지 보여주더군요. 또한 더욱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은 터미널 내부에 있는 수십 대의 버스 앞에 이러한 택배 상자들이 놓여 있는데도 그 누구도 택배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태어난 일본에서는 집 앞에 택배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러 위험한 맹견을 키우거나 고가의 CCTV 비용을 투자해 집 앞 전체를 감시하는 불편함을 겪고는 하는데 한국은 충격적이게도 집 앞이 아닌 엄청난 유동인구들이 모여드는 복합터미널의 한복판이었음에도 그곳에 있던 수백 개의 택배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한국인 여성분에게 혹시나 버스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들을 훔쳐가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냐며 추가적인 질문을 건넸으나 한국인 여성분은 그러한 문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이 있다는 놀라운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인 없는 택배 상자가 터미널 한복판에 있으면 한 번쯤은 훔쳐갈 만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았고 저는 바로 그때 한국이 일본보다 더욱 선진국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버스 앞에 택배 상자들이 흐트러져 있자 그것을 본 한국인 학생들이 자진해서 택배를 일렬로 쌓아 정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선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느린 일본과 달리 한국은 단 하루밖에 겪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편리함 그 자체였고 저는 왜 방송사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끝까지 고집했는지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동료 선수가 갑자기 이상한 시설을 발견했다면서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선수들과 함께 도착한 그곳에는 놀랍게도 터미널 내부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목욕탕과 비슷한 시설이 보였습니다. 저희를 따라온 방송사 분들은 눈앞에 있는 것이 한국에서 찜질방이라고 불리는 인기 많은 스파 시설이라며 즉각적인 이용을 권했고 저는 살면서 처음 한국의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목욕탕이라는 설명에 단순히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내부는 너무나 다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찜질방 내부는 바닥이 너무나 따뜻했는데 방송사에서는 한국의 온돌에 대한 느낌을 말해달라며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한 이러한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라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처음 겪은 온돌은 항상 겨울만 되면 한파에 떨어야 하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이상하게도 발바닥부터 몸이 따뜻한 게 느껴지니 온몸이 따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처음 세신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알몸으로 누워서 잠이 들었는지 미동조차 없었는데 몸에서 지우개 가루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녀의 몸은 이미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기절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세신사분에게 이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빨리 구조대에 연락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누워있던 아주머니가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매우 편안하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 같았다는 것을요. 제가 오해하고 소리쳤던 것이 괜시리 미안해서 빠르게 사과하고 저는 탕 속으로 몸을 숨겼죠. 또한 놀랍게도 찜질방 내부에는 목욕시설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PC방, 심지어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엄청나게 비싼 안마의자들이 모여있는 휴식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일본에서는 목욕탕이라는 시설 자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의 수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한국의 물은 어찌나 깨끗한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온천수까지 이용해 볼 수 있었고 온몸에 피로가 풀리며 좋은 향이 나는 한국의 찜질 온천탕은 평소 근육통을 앓던 저와 선수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죠. 한국의 찜질방 내부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통로 한복판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바닥에 먼지 하나 없고 모두가 조용히 시민의식을 지키는 모습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만약 일본이었다면 이미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열쇠나 휴대폰을 훔쳐가려고 했을 텐데 한국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물품을 놔두고 식사를 하고 오거나 한국의 전통음료인 시케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와 동료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라운 탄성이 터져 나왔죠. 일본 방송사에서는 이미 사전 협의를 마친 듯 찜질방 내부를 자유롭게 이용하라며 저희를 안내해 주었고 저와 동료들은 제일 궁금했던 찜질방의 컴퓨터 이용시설로 가보았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가난해서 컴퓨터 보급률이 아직도 현저히 낮은데 한국은 이러한 찜질방에서마저 무료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저희와 같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고가의 복합기까지 무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찜질방에서 이용하는 모든 결제들은 신기하게도 카드가 아닌 입구에서 나눠준 디지털 팔찌로 모든 결제가 한 번에 가능했고 이는 굉장히 편리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낡은 가게들이 많아 오직 현금만 받는 곳이 많은데 한국은 이미 그러한 수준은 가볍게 뛰어넘어 버린 듯 모든 결제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팔찌 하나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찜질방 전체 시설에 적용시킨 상태였고 이를 처음 경험한 저와 선수들은 한국인들의 신경 쓸 것이 없는 편리한 디지털 인프라의 삶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돌방이라는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땀을 빼니 몸이 너무나 가벼워진 것 같았고 평소 배구 훈련 때문에 뭉쳐있던 근육들이 풀리는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일본 방송사에서는 SNS 계정에 저희의 한국 찜질방 촬영본을 짧게 올렸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다면서 기뻐했고 저와 선수들도 숨겨져 있던 선진국의 나라 한국을 알려야겠다는 이상한 사명감이 생기며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 부산에서의 시간을 거쳐 서울과 부산을 경험한 저희 배구팀은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한 배구팀과의 훈련 일정도 잡게 되면서 약 2개월 뒤 공동의 훈련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한국의 배구 훈련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업계 평가가 있었기에 저와 선수들은 한국에서의 여행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고 지금도 2개월 뒤 한국에서의 공동훈련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종 추운 날이면 한국의 찜질방이 생각나기도 하기에
저는 오늘도 그러한 찜질방과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국인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한국에 가면 나을 수 있대? 인터넷에서 요즘 좋아졌다는 글들이 정말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를 한다고 낫는 게 말이나 돼?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카입니다. 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희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 제가 출산 후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투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투기도 했었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서울에 도착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적이는 도시. 지구에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 잠들지 않는 도시의 밤거리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신비로우면서도 활기찬 도시 바로 서울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도시입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수년간 저를 괴롭혀온 자가면 역질환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반나절이나 떨어진 낯선 도시에서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의 에너지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죠. 고층 빌딩의 하늘을 찌르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리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압도적이었지만 좋은 의미에서 좋았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한의학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사전 조사를 통해 한국이 양의학과 한의학의 전통, 치료법을 결합한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 계획의 모든 단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한의학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양의학의 기계들과 한의학의 치료 방법을 결합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균형과 조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건강이라는 맥락에서 저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곳의 의사들은 제 증상만 보지 않고 몸과 마음, 정신 등 전인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하나는 한의학에서 음양의 철학과 기, 에너지 흐름의 개념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의사들은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이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체질과 얼마나 안 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반성했어요. 제 치료 요법에는 침술이 포함되었는데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면서 머리에 바늘이 찔린 사람을 봤거든요. 하지만 침술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특정 혈자리에 침을 놓았을 때 거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이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종종부항 요법을 받았는데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약을 처방받았어요. 저는 각각 고유한 치유력을 지닌 다양한 허브 뿌리 식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인삼이 주로 들어간 한약을 먹었는데 신기했어요. 어떤 화학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활력이 달려졌거든요. 제 치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마음 챙김과 명상이었습니다. 저는 호흡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마음이 항상 바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움과 명료함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청계천을 따라 처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한복판에 아름다운 개울을 따라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고 평온함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번잡한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고요한 대조적인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저에게 모험이 되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를 먹어봤어요. 각각의 요리는 풍미가 폭발적이었고 제가 한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놀랐어요. 단순히 맛을 떠나 한국인들은 고기뿐만 아니라 야채와 단백질까지 한 끼로 모두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한의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균형을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음식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이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은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숨이 맺을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에 대해 배웠고 그 역사가 오늘날 한국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느리지만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었고 정신도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현대와 전통의 조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문화의 아름다움 등 모든 것이 제 치유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힐링이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면서 서울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료를 통해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피로가 서서히 새로운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증상의 빈도가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모두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신체적 치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 방식, 즉 한의학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의학은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추구했습니다. 제 몸에 기울이고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여행을 계속하면서 건강과 치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약과 시술이 아니라 생활습관 균형 조화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한의학은 저에게 균형 잡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전통시장과 한약방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 시장에서 따뜻한 미소와 지혜로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원로 한약사 주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양한 한국 전통 치료법을 소개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치유에 있어 정서적 교감과 연민을 강조하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감정이 병의 근원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의 중요성과 현대 생활이 때때로 이러한 균형을 깨뜨리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한약방 주인분과 북한산 국립공원을 산책하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거진 숲 사이를 걸으며 여러 식물을 가리키며 약효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자연 한가운데에 있는 살아있는 약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 한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을 경험하게끔 해준 서울의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의 우정은 차분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서 김 원장은 한의학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는 기 에너지의 개념과 그것이 몸을 통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같은 외부 요인이 어떻게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죠.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종종 인생과 철학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는 저에게 깊은 애정과 애착을 뜻하는 한국적 개념인 정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저와 선생님이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우연히 겹친 결과라면서 놀랍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저는 서울과 캐나다라는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한국과 제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건강이 계속 좋아지면서 저를 치유하는 것은 단지 치료와 약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맺은 관계, 제가 받아들인 문화, 그리고 제가 형성한 우정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저에게 치료사 이상의 존재였고 한국의 마음을 보여준 친구였습니다. 그를 통해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 정신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배운 지식과 치유법뿐만 아니라 제가 맺은 우정의 따뜻함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김 씨는 제 이야기의 일부이자 건강을 향한 여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온천물로 이루어진 목욕탕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온천을 활용한 휴식의 중심지였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사우나의 즐거움과 이점도 발견했습니다. 이 대중목욕과 휴식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긴장을 풀 수 있는 사회적 허브였습니다. 찜질방, 온탕, 휴식 공간이 어우러져 심신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저는 몸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계절을 이겨내며 건강을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리 외에도 저는 서울의 활기찬 식품 시장을 탐방했습니다. 광장시장 같은 곳은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색감, 음식, 익는 냄새, 상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외치는 소리는 짜릿했습니다. 고소한 부침개부터 달콤한 떡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미식 여행은 전통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창의적인 감각을 더하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과거와 현재의 조화는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서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을 계속 탐험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감상이 음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현대 미술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통 다도에 참석했는데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동작과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음 챙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의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전통 의학의 경이로움에 푹 빠져든 후 저는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정신적, 정서적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진전을 통해 저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침술과 한약요법은 계속해서 제 치료법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서양의학의 특정 측면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식이 과학에 기반한 영양조언과 가끔씩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시너지 효과는 강력했고 저는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통합적 접근법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는 자기관리와 마음 챙김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을 통해 연습했던 마음 챙김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번화한 서울 거리를 걸을 때나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회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복의 길은 단순히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 기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은 서로 다른 관점을 포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힘의 증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았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을 알지 못했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설렘과 함께 제2의 고향이 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슬픔도 살짝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치유와 지혜, 잊을 수 없는 추억 등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가 면역 질환의 치유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 존재의 모든 부분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 성장이야말로 제 여정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첨단 병원부터 전통한 약방, 명상, 세션, 활기찬 시장까지 모든 재회복에 기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수많은 병원을 다녔다가 서울에 와서야 제 병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건강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는 저에게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기념품뿐만 아니라 허브차 일기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억과 교훈 등 제가 수집한 보물들을 꼭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과 머릿속에 묻어둔 한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여정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고국에 돌아가서 제 삶에 녹여낼지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힐링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음챙김 수련을 계속하고 한식을 식단에 포함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균형과 조화는 제 삶에서 유지하기로 결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 상태를 보여주었더니 남편도 정말 놀라더군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명확함과 목적의식이 생겼죠. 친구들은 제 변화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물론 더 건강해졌지만 제 마음에도 새로운 가벼움과 삶의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제 경험을 그들과 공유하면서 제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을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한국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의학이 말해주는 치유 방식을 저에게 대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또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한국과 명상법을 공유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상에서 한국의 정신을 살리고 한국이 제게 가져다준 기쁨과 건강을 전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치유를 위한 여정이 아니라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문화 교류의 힘, 전인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은 제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프랑스에서 온 여학생이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잔뜩 화가 났고 외국인 여학생은 이럴 수는 없다는 듯이 머리를 부여잡고 부정하고 있는데요. 착실히 거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외국인 여학생 옆으로 차분하게 걸어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을 두렵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프랑스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부유하진 않은 집안이지만 부모님은 다행히 교육열이 강하신 분들이었고 저를 의과대학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의과대학에 다니면서도 결국에는 프랑스에 정착해야 하니까 방학 때마다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방학 때만 하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프랑스보다는 사계절이 뚜렷한 일본에 가고 싶었는데 아니 글쎄 이번 학기에는 일본 교환 학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학기가 새로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어떻게든 아시아 지역에 가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환학생을 신청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는 시립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에만 20개가 넘는 대학이 있었어요. 세계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 파리만 해도 대학이 10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서울에는 선택지가 많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환 학생을 신청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있어요. 답장이 1시간이면 모두 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프랑스어로 메일을 보내는 건데도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다니고 있는 프랑스 대학이 서류 떼주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웅장함에 놀랐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깨끗한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미국에 자주 가봤었거든요. 미국 지하철을 경험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미국 지하철은 오줌 냄새와 함께 하는 여정이거든요. 한국 지하철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도 엄청 잘 됐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도착하면서 본 풍경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프랑스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넓은데 여기는 건물이 엄청 높고 심지어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대학교에 도착해서 제 한 달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놀랐던 건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나 당장 필요한 게 있으면 다음날 바로 문 앞에 생필품이 놓여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물류센터가 집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이거 말고도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 노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파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게임들을 막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한글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걸 술게임이라고 한대요. 제가 2주 정도를 지내다가 제 룸메이트가 제 안경을 밟는 일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안경을 한번 맞추려면 병원에 갔다가 안경점에 가서도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게 또 얼마나 비싼지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에 들어와서 안경점 열어야 할 거예요. 시력을 그 자리에서 재주고 안경을 1시간이면 맞춰준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인데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큼하게 하루 뒤에 오라는 거죠라고 물어봤더니 1시간 뒤에 오세요. 하루 동안 안경 안 쓰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붕어빵도 사 먹고 호떡도 사 먹었어요. 한국에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옛날에 프랑스 시내에서 타코야키를 사 먹었는데 완전 죽인 기억이 있어서 짜증났어요. 근데 붕어빵은 한국 어디를 가도 참맛이 있어요. 가격도 싸고요. 1시간 뒤에 가니까 정말로 안경이 다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안경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우면 AS 서비스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의 서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죠? 저는 돈을 받는 줄 알았는데 돈도 받질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할까요? 프랑스에서는 맨날 안경을 공장에 보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애초에 여분 렌즈를 다 구비해 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안경사들은 그걸 테의 모양에 맞게 다 자를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프랑스에서 의료 실습을 나가면 돈이 없어서 결국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북미와 남미를 통틀어서 가장 복지가 잘 된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될 일이 생겼어요. 저는 외국인이고 비용이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요. 약까지 다 해서 3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처방을 받았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더 싸게 진료를 받는데요. 평소에 건강보험이라는 비용을 미리 내두어서 그걸 진짜 아플 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 의사로서 여기에 있는 간호사와 의사들은 정말 사명감이 투철하고 환자들을 돈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돌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러웠어요.
영상통화로 엄마한테 사실 아팠다가 약을 먹고 나았다고 말했더니 외국에 보내놓고 걱정됐는데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러워하셨어요.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 머리색도 바꾸고 파마도 했어요. 프랑스에서 미용실은 머리를 자르는 것만 해도 5만 원 정도는 써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친구들을 보니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파마도 하고 한국인인데 노란색으로 탈색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국인들은 다 돈이 많나 봐 하고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염색에 웨이브를 넣어도 10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일본에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많은 문화생활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유학을 결심하는 것은 저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였고 저는 그저 큰 꿈을 가진 작은 마을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가게는 오랫동안 저희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시고 열심히 일하셨지만 제가 책을 읽고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부모님의 꿈이자 제 꿈이기도 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죠. 저는 일본에 가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얻을 수도 있죠. 그 학기에는 일본에 갈 자리가 없었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이 떠올랐어요. 몇몇 친구들이 좋아하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모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도전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의대 공부와 부모님 가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서류를 작성하고 에세이를 쓰는 등 정신없이 바빴죠. 사실 중간에 교환학생 서류 때문에 행정실에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프랑스 학교 행정실은 알겠다고만 하고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며칠을 기다린 뒤야 답답해서 한국 학교에 프랑스어로 메일을 보내봤는데 1시간 만에 국제처에서 답을 해줬어요. 외국인에게 참 친절하고 신속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사진으로만 보던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고 그곳이 마음에 들지도 몰랐어요.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이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반짝반짝 빛나며 매우 깨끗했습니다. 공항에 가본 적은 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어요. 효율성과 활기찬 분위기는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탔어요. 한국에서 지하철은 하루 일과 중 하이라이트는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깨끗하고 빠르고 와이파이도 정말 번개처럼 빨랐어요. 여기가 정말 지하철인가? 내가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빠르게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와 분위기는 전염성이 있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어요. 거리는 북적거리고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동했죠. 감각과 부하가 걸렸지만 좋은 의미에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곳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살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활기차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 저는 이제 잠시나마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 문화의 효율성과 친절함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웃으면서 일하는 한국인의 업무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우편 서비스, 심지어 의료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잘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유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배려와 친절의 표시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따뜻함을 보여준 많은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한 나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저 같은 외국인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작고 평범해 보이는 순간이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길을 건널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길을 건너는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무단횡단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신호와 상관없이 틈이 보이면 바로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바쁜 어느 날 아침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서둘러 횡단보도에 도착했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제 주변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사람 운동 그 다음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일삼습니다. 키 작은 마을 같은 곳에서는 차가 당연히 나를 피해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녹색 신호가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조급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차분한 질서만 있었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과 안전을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녹색 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였지만 이 습관을 통해 저는 질서와 존중을 중시하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길을 건너는 이 단순한 행동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조화와 기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매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는 생각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 중 하나는 식사 문화였습니다. 외식 물가가 저렴한 편에 너무나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프랑스에서 평생 먹었던 음식보다 2개월 동안 교환학생을 와서 먹은 음식이 더 가짓수가 많을 정도였어요. 또 프랑스에는 길거리 음식이 별로 없는데 한국은 어딜 가도 다양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거리에 진심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음식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음식과 음식 준비에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는 먹는 행위에 대한 감사와 존경, 마음가짐 등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한국 사회의 강력한 반영이었습니다. 규율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 뿌리 깊은 질서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존중과 질서의 사례를 점점 더 많이 접하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한국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많은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때때로 가장 심오한 교훈은 가장 단순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길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발음할 수 없는 음식도 먹어보고 셀 수 없을 만큼 길을 잃기도 하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죠.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고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은 프랑스와는 전혀 달랐고 바로 그 점이 놀라웠어요. 색다르고 새롭고 제게 꼭 필요한 곳이었죠.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그리움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이 즐거움을 프랑스로 돌아가서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의 삶만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한국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의심과 꿈으로 가득 찬 독일의 한 젊은 대학생이 인생을 바꿀 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항상 세상을 탐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시야를 넓히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불확실성과 의심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익숙한 독일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친구, 고국의 안락함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는 생각에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피할 수 없는 향수병 등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꿈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고 다른 문화에 몰입하고 공학 교육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매력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장단점을 따져보던 저는 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모험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을 돌아다니고 이국적인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저는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의 그림 같은 풍경과 유적지를 탐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경험은 종종 안락함의 경계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이 바로 미지의 세계로 과감히 발을 내디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결정이 놀라운 경험, 우정, 개인적 성장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여행자는 의심과 꿈이 뒤섞인 채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며칠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만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을 알면서도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찬 진심 어린 작별 파티를 열어 저의 여정이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포옹과 악수는 저가 남겨두고 떠나야 할 삶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저희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의 마음을 흐리게 했던 의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다른 문화의 관습과 전통에 적응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용감한 독일 학생의 가슴에 짜릿함이 밀려왔습니다. 비행 내내 저를 괴롭혔던 의구심은 외국 땅을 밟는 순간 사라지고 분주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펼쳐질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공항 자체는 현대성과 효율성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으며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명성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키오스크는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고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처음 택시를 타고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를 달리는 것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역사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풍경이었죠. 네온사인이 밤을 환하게 밝혔고 늦은 시간에도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머물 숙소는 활기찬 동네의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아기자기한 집이었고 저는 곧바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집주인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저가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경복궁과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방문하며
서울 중심부로 모험을 떠나 한국 문화의 풍부한 역사와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활기찬 시장을 돌아다니며 떡볶이, 김밥과 같은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미각의 새로운 모험을 선사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근함 덕분에 저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필수적인 한국어 문구를 빠르게 배웠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현지인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덕수궁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목격한 것입니다. 화려한 볼거리와 정교한 수문장 교대 의식에 저는 경외감을 느꼈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울은 더 많은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강남의 트렌디한 동네부터 남산공원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까지 저는 서울과 서울 사람들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여행 초기에 가졌던 의구심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모험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용감한 독일 학생의 한국 여행은 단순히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다. 놀라운 학문적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학업 경험을 정의하게 될 광경즉 최첨단 기술을 마주했습니다. 칠판과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사용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스마트보드와 디지털 태블릿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학생과 교사들이 기술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접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는 교과서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었고 학생들이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교과서에 액세스하고 대화형 퀴즈를 풀고 그룹 프로젝트에서 협업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술의 도움으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별화된 교육 접근 방식 덕분에 학생, 개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 밖에서도 기술은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서 공동 작업하고 그룹 회의를 예약하고 노트를 손쉽게 공유했습니다. 배움의 경계는 물리적 교실을 넘어 확장되었고 학생들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학업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혼합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매료된 것은 기술 사용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에 스며든 혁신의 문화였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강조는 과제와 시험의 구성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사과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장려받았습니다. 교육의 기술을 활용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과 학생들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독일 학생은 한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 기술이 얼마나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혁신과 현대성의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한식 메뉴를 살펴보고 몇 분 안에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덕분에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디지털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현금은 거의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노점상에서도 스마트폰과 비접촉식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핀테크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회였습니다. 저를 매료시킨 놀라운 기술 중 하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세련된 고속열차는 저를 단 몇 시간 만에 전국 각지로 데려다 주었고 주말 여행과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 탐험을 더욱 쉽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바일 앱의 도움으로 복잡한 지하철과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쇼핑 경험도 기술에 의해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거울을 통해 가상으로 옷을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번화한 시장과 대형 쇼핑몰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을 계속 탐험하면서 기술이 일상 업무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앱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였으며 이를 통해 저는 고향에 있는 친구 및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동료 학생 및 현지인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흥미를 느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모든 노력에서 최고를 향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기술 교육, 비즈니스 등 어떤 분야에서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선에 대한 헌신이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전후 복구와 빠른 경제 발전은 한국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한국인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한국의 경쟁 정신도 조명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한국인의 열망은 세계적인 인정과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거대 전자기업부터 K-팝, 열풍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조직의 열정과 헌신에 우리 학생들은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탁월함을 향한 노력과 함께 한국 문화에서 균형의 중요성도 발견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으로 번역되는 눈치라는 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파악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계에서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캠퍼스 생활은 학문 문화행사 협업학습이 어우러졌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함께 모여 무한한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학생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금세 우정을 쌓았습니다. 독일에서의 교육과 비교했을 때 느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학습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룹 프로젝트와 팀워크는 단순히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협업을 강조하는 교육은 학우들 사이의 단결력과 동지애를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1년 내내 캠퍼스에서 열리는 활기찬 문화축제와 행사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추석과 같은 한국 전통 축제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보여주는 국제축제까지 항상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캠퍼스 경험이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아마도 글로벌 관점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희 세계관이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정치, 문화,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선입견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히는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특히 캠퍼스 내 복지와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강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인적 교육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자원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독일에서 경험했던 학업에 대한 압박감과 신선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저희 소속감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세계 각국의 명절을 축하했습니다. 문화의 용광로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은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학업에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엄격한 학업 환경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은 도전적이었지만 엄청난 보람도 있었습니다.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지식의 실제 적용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은 저를
학문적 성장과 개인적 발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저가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교수들은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공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멘토였습니다. 업무 시간은 학업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적인 지도와 멘토링을 위한 공간도 제공했습니다. 캠퍼스 시설은 최고 수준이었으며 최첨단 실험실과 연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학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학생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 실습학습 경험이었습니다. 강의실 밖에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탐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고즈넉한 산세 속에 자리 잡은 고대 사찰을 방문하고 전통 다도에 참여하고 한국 서예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주말은 종종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여러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부터 유서 깊은 도시, 경주까지 각 여행지마다 한국의 다양한 풍경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은 독일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사회가 상호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줄을 섰고 공공장소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밤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꼈고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저희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관찰한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사회적 태도의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으며 저가 흡수하고 있는 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한국에서의 모험을 정의하는 학습과 생활의 조화로운 조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희 학문적 추구는 멘토의 지원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으로 더욱 풍성해졌고 한국의 문화와 풍경을 탐험하면서 한국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한 저의 일상생활을 특징 짓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탐구하여 저가 새로 찾은 고향에서 전반적인 웰빙과 만족감을 느끼는데 기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